이철희 교수에겐 몸에 밴 일상일 뿐이다. 늦은 밤까지 일이 이어질 때도 있고 아침 7시부터 뭐 회의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아침 시간이건 저녁 시간이건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짬 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거고. 뭐 그런 게 조금 불만이라 그럴까? 아쉽다 그럴까? 그런 게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직업인데.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억울한 것까지는 없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뭐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도 단 한 번도 의사가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매일 하는 일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건 하늘이 주신 축복이다 싶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꼭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이철희 교수. 의사가 된 순간부터 품었던 오래된 바람이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28년 전 둘째 아이를 낳고 생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김순희 환자는 오랫동안 고생했다. 심할 때는 3년을 누워 살다시피 했다.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다. 코를 통해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가 부착된 비만세포와 결합해 히스타민과 각종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히스타민이 혈관과 신경수용체에 결합해 재채기, 콧물, 코 가려움증 같은 비염 증상을 나타나게 한다. 이런 알레르기 비염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유전이다. 그래서 엄마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확률이 75%예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아버지가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다면 어린 아이들이 알레르기 비염이 걸릴 확률은 50%고, 그러니까 엄마의 유전자를 더 강하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는. 근데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아버지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꼭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천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토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게 겉에는 피난 자리가 없어서 혹시 속에서 난 거 아니에요? 10여 년 전 이철희 교수를 만나고 김순희 환자의 오랜 고통은 끝이 났다.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정기 검진만 받는다. 그러셨던 거 아니야? 근데 그날 아니요, 피날 때는 아닌데 그날 치료받을 때. 치료받을 때? 네. 지금 괜찮으세요? 좀 지내보시지 뭐. 7월 달에 여러 번 났네, 비가. 네. 코피가 여러 번 비쳐 걱정했는데 교수의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걱정이 씻은 듯 사라진다. 전혀 이상 없습니다. 지금껏 이철희 교수가 하라는 대로 집안 환경을 바꾸고 약물 치료도 꾸준히 했다. 그 덕분에 알레르기 비염의 악몽에서 벗어났다. 예를 들면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콧물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다.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온도 조절을 밖에와 안에와 똑같이 잘 해줘야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컨트롤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온도 조절을 방문을 열어놓고자 하고 또 이제 안방하고 거실하고 같은 온도로 이제 그렇게 해놓고. 네, 들어오세요. 예. 수돗물처럼 쏟아지는 콧물. 멈추지 않는 재채기 때문에 조현동 환자는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많았다. 국민의 20%가 앓고 있을 만큼 광범위한 알레르기 비염. 환절기에는 증세가 더 심해진다. 기관지 검사가 정상이시고 천식은 전혀 뭐 없으시니까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이철희 교수는 면역 치료를 제시했다.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진먼지, 진드기 같은 물질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서 다시 그 물질에 노출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알레르기 체질을 정상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예방접종이라 할 수 있다. 여기 가서 알레르기 비염은 절대 낫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관심만 가진다면 치료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는 평생 고혈압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알레르기 비염도 뭐 면역 치료의 대상이 안 된다거나 면역 치료에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약을 쓰시면 좋아질 수 있고요. 고혈압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 나은 게 알레르기 비염은 일단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약을 매일 쓰실 필요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코에 뿌리는 약만 써도 뭐 1년 내내 거의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되는 분도 있고 이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기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평가를 해봐서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요거를 병명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턱을 앞으로 많이 심한 내밀면 코골이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수면 생기니까 무호흡 검사를 받았던 염익수 환자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만 해줘도 좋아질 수 있어요. 1시간에 30번 이상이나 무호흡이 나타나고 혀뿌리가 밀려들어가 기도를 꽉 막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염익수 환자도 얼떨떨하다. 한 가지 치료가 효과가 한 60에서 70%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70% 안에 들어가면 이철희 교수는 코골이 수술보다 먼저 보조기구 치료를 권했다. 자기 입모양에 맞춰 끼우는 마우스피스는 혀가 목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잡아줘서 공기 통로를 열어주는 기구다. 또 다른 보조기구는 수면 조끼다. 한쪽이 자동으로 부풀어 올라 몸을 옆으로 돌아눕게 하는 것이다. 몸을 옆으로만 하고 자도 코골이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다른 질환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양압기를 쓰기도 한다. 양압기는 마스크를 통해 강한 공기를 불어넣어 숨기를 열어주는 장치다. 최근 수면 무호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수를 찾는 젊은 연령층이 늘었다. 전에는 무호흡이 심한 60세를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가벼운 20대, 무호흡이 아주 가벼운 20대는 조금 관찰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증상이 아주 가벼운 경도의 무호흡을 가지고 있는 20대를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주 가벼운 무호흡이라 하더라도 조금 아까 얘기한